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엔 말이죠,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조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또 민노총 오늘 집회가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자, 이 민노총 집회 오늘 2시부터 이제 하는 걸로 신고가 되어 있는데요, 무려 5시간이나 먼저 출근 시간에 경찰에서 교통 통제에 나서갖고 서울시내 한복판 광화문지대가 난장판이 됐습니다. 이야, 경찰 말하자면 민노총 집회였는데요, 이 차량 준비를 해야 되니까 미리 차단했다고 하는데, 이거 경찰이 이거 민노총 경찰입니까? 이건 얼빠진 경찰이 아닌가 싶어요. 예. 자, 그래서 요 내용 여러분께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신자유연대 우파 단체도 오늘 민노총 집회가 시내에서 끝나면요, 또 대통령실로 직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자유연대 측에서는요, 통상 주말에 하던 대로 지금 삼각지역에서 맞불 차단 집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현재 이 한동훈 장관의 출마는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이미 제가 앞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자, 한동훈 장관이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 기선을 쭉 잡아 나갈 것이냐. 치안 민생 중심으로 잡아나간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한동훈 장관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여권 내에서도 견제구를 지금 달리고 있어요. 말로야 굉장히 우국충정에 사는 것 같지만 은근슬쩍 견제구가 아닌가. 그리고 그 성향을 보면 냄새가 상당하다. 예를 들어서 이준석, 오신환, 전부 오세훈 계열 아닙니까? 오세훈이는 나중에 지금 결국 한동훈 장관하고 일전을 겨뤄야 되잖아요. 지금 여권에서 자기 주자 하면은 한동훈, 그 다음에는 오세훈, 그 다음에 홍준표, 요 세 명이 리딩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데, 요 이준석이하고 이 오신환이는 전부 오세훈 계열이에요. 한동훈 장관 은근히 챙겨주는 척 하면서 일격을 날리고 있어요. 죽어라 이거죠, 한마디로. 야, 이게 하나의 내분의 씨를 슬쩍슬쩍 씹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가짜 사이비 한동훈 챙기기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민 의원, 이미 이 유쾌한 결별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여러 번 했는데요. 이제 그 강도를 더 세게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상민 장관도 이 정도가 되면 빨리 탈당계를 내라. 더 이상 뜸들이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여러분께 이제 풀어드릴 텐데요. 자, 우선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이 도표에서 여러분들 보시듯이 살짝 올라갔어요. 34.7에서 35.6. 그래서 0.9%가 올라갔고, 떨어지는 것도 비슷하게 떨어졌어요. 62.2에서 61.8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여론조사의 특징을 보면은요, 자, 국정수행진도 10월 4주부터 최근 4주 연속으로요, 30대 중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답보 상태, 답답하지만은요, 이 리얼미터 조사 기관의 특성으로만 보더라도 이렇게 화끈하게 올리는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자, 그러면은 어디서 올라갔느냐? 이재명의 안방인 인천, 경기, 그 다음에 부울경에서 조금 올라갔고요. 그리고 충청도, 전라도, 그 다음에 TK에서조차도 빠졌습니다. TK에서 빠진 원인은 이준석이가 거기서 완전히 분탕 지르고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향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연령별로는요, 지금 이제 30대에서 많이 올랐어요. 30대, 70대. 그리고 떨어진 것은 20대하고 60대에서 떨어졌습니다. 야, 60대에서 떨어진 거 이거 수상하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당 지지도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당 지지도는요, 민주당은 빠졌어요. 46.5에서 44.6으로 45.5에서 빠졌나요? 예. 45.5에서 44.6, 약 1%, 0.9%가 빠졌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힘은요, 0.1%가 올랐습니다. 예, 어쨌든. 예,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지지도가 올라간 것은 부울경하고 이 40대, 그 다음에 60대에서 올랐고요. 그리고 여성의 수도 조금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요, 민주당은 어디서 빠졌느냐? 부울경에서 빠지고 충청도에서 빠졌습니다. 민주당은. 예. 그리고요, 정의당이야 별 의미가 없죠. 2.6%.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이번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은 일단 리얼미터는 항상 우리 국민의힘이 민주당한테 뒤지는 걸로 나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께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대로 지금 두 정당 간의 격차가 이 지지율 차가 7%가 돼요. 그래서 이 지지율 격차를 민주당에서 과연 어느 정도나 이제 떨어지는지 지켜볼 일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민주당의 경우에는요, 아니 리얼미터의 경우에는 우리 국민의 앞선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예. 자, 그래서 이 리얼미터의 성격을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민노총 집회. 여러분들 이거 여기가 이제 광화문인데요. 광화문 이 세종대로가 되겠습니다. 집회 5시간을 앞둔 상태에서 벌써 교통 통제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도로 교통 체증이 극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광화문에서 동화면세점으로 방향으로 이어지는 세종대로 500여 미터 구간에서 차량 속도가 불과 5km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시간당 5km면요. 걸어가는 것보다도 더 느려요. 그러니 출근 시간 아닙니까? 아침 9시면 완전히 시내가 난리가 났고 시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왜냐? 2시에 집회를 하는데 9시서부터 세종대로를 이제 차로를 막고 지금 이제 무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차로를 통제한 거예요. 야, 참 이렇게 민노총에 충실한 대한민국의 경찰, 윤희근 청장 뭐 출마하겠다고 하는데요. 뭐 그런 소리가 많아요.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출마하지 마시고 경찰을 좀 더 좀 제대로 경찰의 이 치안 대비 능력, 그 다음에 이런 이 상습화되고 있는 주말 민노총 집회 대응책이나 좀 똑바로 세워야 할 때가 아닌가. 지금 무슨 뭐 그러고 임기도 아직 안 끝났지 않습니까? 예, 청문회 제도를 위반해가지고 출마하면 되겠어요? 저는 반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민노총이요, 세종대로 5개 차로를 막았어요. 그래서 왕복 4개 차로가 2개 차로로 줄어들으니까 이렇게 난장판이 된 것이다. 그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민노총이 오늘 2시부터 동화면세점에서 지금 이제 신고한 인원은 4,000명 정도로 신고했어요. 자, 민노총 집회 원인 여러분들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그대로 공포해서 시행해라. 이 압박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방송법도 마찬가지. 즉각 공포해라. 방송상법. 예. 그래서 이 방송상법하고 그 다음에 노란봉투법. 민주당이 이번에 이제 강행 처리한 법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지금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고 당에서 이미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요걸 막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 자, 그래서 이 민노총은 말이죠. 경찰에서 특히 이제 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노숙 집회까지 허용한 바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지난 13일부터 오늘 새벽까지도 매일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20여 동의 텐트를 쳐놓고 동화면세점 앞에서 밤생 노숙 집회를 열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노숙 집회가 이제 끝나니까, 오늘까지 해서 끝나니까 대낮에 이제 도심 집회를 평일날 하는 거예요. 주말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거 지금 이제 노숙 집회, 그 다음에 이제 대낮 도심 집회, 요거를 막을 수 있도록 입법의 미비점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민노총의 파업 집회 권한만 보장할 것이냐. 우리 시민들의 자유도 보장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시민들의 인권도. 시민들의 인권이 더 크지 민노총 집회 자유가 더 큽니까? 그래서 이거 법원 교육 좀 시켜야 될 것 같고요. 법원 교육은 이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직도 김명수 장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비판 여론을 키우는 길 이외에는 없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왜냐하면 뭐 민주당 같이 우리 여당에서 뭐 이 담당 판사 탄핵하자 이렇게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압도적으로 유창훈이가 말이죠, 이재명 영장 기각한 이후로 지금도 제가 이제 다녀오면요, 강남조사관에 유창훈이 이거 징계하라. 아직도 그냥 초대형 플래카드가 걸려있잖아요. 그래서 유창훈이가 스트레스 받는다. 요게 이제 언론에까지 다 공개됐고, 저도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판사들이 정치적인 판결을 내리면 어떤 대가가 우리 국민들부터 온다. 이 압박을 심리적으로 상당히 느끼게끔 여론을 우리가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개개인들이라든가 이런 뭐 일반 매체의 이 비판 여론도 중요하지만 시민단체 여러분들하고 이 법조인 단체 이런 데서 법조계에서 말이죠. 이런 이 노숙 집회까지 허용하는, 예, 우리 시민의 자유를 무시하는 이런 법원의 이 판사들, 요 규탄하는 이 집단 성명을 대대적으로 내놓을 필요도 검토해야 될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한동훈 장관, 지금 이제 장관급 인사 중에서 이 공식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분들은 지금 이제 원희룡 장관, 박민식 장관, 한동훈 장관 이런 분들이 이제 따끈따끈한 뉴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박민식 같은 경우에는 분당을 이거 노리고 있는데 분당을 노리다 보니까 지금 이 김은혜
홍보수석하고 겹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근 보도를 보면은 이 김은혜 홍보수석이 분당을 너 안 돼. 박민식이가 가야 돼.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눈물을 좀 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바 있고요. 그리고 원희룡 장관 카드도 다목적용으로 이것저것 검토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원희룡 장관, 박민식 장관, 이 장관급 인사들의 출마 문제에 관해서는요, 제가 별도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한동훈 장관 이 출마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한동훈 장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대구에 가서도 상당한 인기를 얻었고 이제 전국적인 인기몰이에 나서야 될 형편이 되어 있어요. 왜냐? 한동훈 장관 이외에 대중적 스타가 지금 현 여건에 없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말이죠. 한동훈 장관 뭘로 일단 이 행보를 보이느냐? 그냥 스타로서의 간판 스타로서의 인기, 여론 몰이를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법률가니까요. 이 치안 민생 중에서 이제 경제 민생하면 경제부처일 테고, 치안 민생은 한동훈 장관이 이제 검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안 민생으로 쉽게 얘기해서요. 좀 여론 조성을 하겠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구체적으로 뭐냐?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내놓는다는 겁니다. 왜냐? 지금 말이죠. 스토킹 범죄 처벌과 관련된 개정안이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스토킹 범죄가 요즘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1월 달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즉 가해자에 대한 이 대책도 강화됐지만은 피해자 보호 대책도 굉장히 촘촘하게 보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이 한동훈 장관이 일종의 이제 호의적 여론, 그러니까 이제 여권에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되는 이런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는요, 스토킹 피해자도 지금까지는 이제 가해자한테 전자 발찌 같은 것을 끼워갖고 우리가 이제 이 컨트롤을 하고 통제를 하고 사전에 범죄를 막았잖아요. 그런데 피해자한테도 보호장치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요런 방법으로 이제 일종의 승부수를 살살 띄우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법무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요,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서 가해자 접근을 갖다가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제하도록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굉장히 고도화하고 있고, 그리고 휴대성을 개선한 보호장치를 갖다가 내년 1월부터 피해자에게도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까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스마트워치가 일정 거리 이내에 접근한 가해자를 감지하면 피해자한테 이제 이 스마트 이 워치가 딱 여기 이제 가해자가 들어오고 있구나, 일정 거리 안에, 그러면 감지하면 법무부에 있는 위치추적 관저센터에 경보가 발생해요. 그게 이제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보호경찰관이 그때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이게 그렇게 신통치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개선해가지고 가해자가 피해자 일정 거리 이내에 접근하면 바로 위치 정보를요, 피해자에게 문자로 자동 전송해요. 문자로 일단. 그러고 나서 관제센터에서 보호경찰관이 경찰에게 통보해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손목 착용식인 기존 피해자 보호장치를 갖다가 휴대가 간편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보호장치는요, 손목시계처럼 몸에 착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눈에 띄는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 적용될 보호장치는요, 직사각형 모양의 스마트 기기처럼 생겨서 주머니, 핸드백 이런 데 넣어가지고 이 눈에 띄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이 세 번째 보안 조치 중에 하나는 뭐냐? 피해자가 보호장치 없이 휴대전화 하나만 가지고서도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 모바일 앱은 내년 하반기부터 개발이 돼서 실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모바일 앱만 딱 가지고 있으면은 이 관제센터에서 연락해주고, 그 다음에 보호경찰관이 다시 또 연락을 받아서 경찰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복잡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휴대전화 하나만 가지고서도 이 가해자가 어느 정도 접근하고 있다.
요거를 바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자, 그래서 굉장히 실효성이 굉장히 커지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스토킹 이 처벌법 이 개정안을 적극 시행하는 방안을 한동훈 장관이 주도적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발한 피해자 알림 시스템, 피해자 보호장치, 모바일 앱은 피해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것이 이제 결국 한마디로 압축하면 치안 민생이 아니냐. 예. 자, 그래서 이미 이제 한동훈 장관은 제시카법을 도입하겠다. 한국형. 이미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갖다가 이 강제로 관리하는 이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했는데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스토킹 처벌법 이 개정안 강화 이 방안, 스토킹 범죄자들 요런 거하고 전부 치안 민생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요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런 분야로 해서 살살 총선 분위기 그리고 이제 주도하는 분위기 요런 거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법무장관이기 때문에 갖는 한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현재 법무장관 후임자 뭐 전 공검장 뭐 박성재인가요? 이런 사람들도 거론되고 또 이원석 검찰총장도 거론되고 지금 몇 명의 지금 이제 이 차기 후임자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연말 이내 이제 개각할 때 한동훈 장관이 법무장관 이 옷만 딱 벗으면 국정 전 분야에 대해서 이제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그 입장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이 민생의 범위를 지금 현재는 법무장관이니까 치안 민생 이렇게 딱 한정적이지만은 상당히 넓어질 것이고 특히 외교안보 부분에 관해서도 또 입장을 내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시기적으로 외교안보가 상당히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위협 국면이 지금 강화되고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정 전반에 국직국간 이슈들을 챙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서 이 속도를 그 시간대를 좀 좁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더 급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래서 이 한동훈 장관이 이제 뜨다 보니까요. 지금 기민하게 대응하는 견제구를 날리는 세력들이 이준석, 오신환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이준석, 오신환, 뭐 이현주 마찬가지겠고 그 이준석, 오신환 누구냐? 바로 오세훈 계열입니다. 자, 그래서 벌써부터 이 오세훈 계열이 한동훈 장관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준석이는 말이죠. 이준석이는 여기저기 뭐 SNS도 하죠. 그 다음 방송도 나가죠. 그 다음에 콘서트도 열죠. 다양한 방법으로 신당 분위기를 띄우고 있어요. 자, 그리고 신당 분위기를 띄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뭘 하고 있냐. 지금 이준석의 머리는 두 개입니다. 신당을 성공할 수 있는 분위기로 뛰어나가면서 여권을 압박해갖고 나를 안정적인 대구 쪽에다 공천해 달라. 요 메시지를 넣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왜냐하면 대구는 우리 여권한테 굉장히 중요한 출발지가 아니겠습니까? 심장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한동훈 장관도 거기 가서 지금 엊그제 이제 금요일 날 갔다 온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한동훈 장관을 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탈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년 총선에서 한동훈 장관이 주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준석 지가 주요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동훈 장관을 이렇게 딱 밀어내는 요 두 가지 작전을 펴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이 김종배 신원집 중에 나가서 얘기한 걸 보면은 한동훈 장관 이거 빨리 윤 대통령하고는 좀 이 거리를 둬야 된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황태자, 후계자 이미지로 선거에 진입하면 어렵다. 그래서 은근히 말이죠. 은근히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간의 이간질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한동훈 장관의 출발점 어디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를 강력히 받고 있고 그러면서 본인의 이 자신만만한 전문성과 그 다음에 임기응변의 능력 요걸 가지고 지금 그 본인의 지금 팬덤을 구성하고 있고 요걸 가지고 대선 주자 지금 서울과 대구에서는 1등을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이간질에서 너 독립해 나와라 요렇게 이간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슬쩍 그러니까 조언을 하는 것 같지만은요 이 조언이 아니고 이건 견제구라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이제는 한동훈 장관이 윤 대통령과 차별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또 여기서 또 윤 대통령을 또 끼고 돌아가요. 윤 대통령 하여튼 안 까면 이준석이 말이 안 돼. 뭐라고 했느냐? 정치적 감각이 있으시면 한 장관이 차별하는 걸 양해해야 된다. 정치적 감각이 있으시면
이준석이 저보다 대통령 정치능력이 100배, 1000배 많죠. 야, 어디다 대고 이렇게 까부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리고요. 한 장관이 앞으로 차별화된 모습을 많이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해서 본인이 지적했던 것처럼 누가 더 잘하는지 경쟁할 수 있는 사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이고 한동훈 장관하고 이준석이는요. 자질 면에서 기본적으로 경쟁이 안 돼요. 보수는 진보와 다르다. 자질이 좋아야 돼. 자질. 그런데 지금 이준석 한마디로 뭡니까? 싸가지론이잖아요. 이렇게 하고 되겠어요. 한동훈 장관 민주당이 그렇게 때려도 이준석이 같이 그 버릇없는 말로 맞받아치는 거 봤어요? 예. 여기에서 이 싸가지론 때문에도 예, 이거 안 된다. 차별화? 아이고 웃겨요. 그리고 경쟁하자? 한마디로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윤 대통령보다 한 장관이 정치를 잘한다. 아니면 더 잘할 수 있다는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될 것 같다. 아,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비례대표 출마 관련해서는 사실상 총선의 얼굴로 나서는 건데 윤 대통령과 차별하지 않고는 힘들 것이다. 계속 차별론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한 장관의 위성정당 비례대표설과 관련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에서 비례를 하면 위성정당을 가야 되는데 모양이 빠지게 위성정당으로 가는 건 말이 안 된다. 한 장관의 비례대표로 가능성이 있다면 병립형 비례대표로 간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렇게 될 것이다. 요거는 그럴듯한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당 시기와 관련해서는요. 창당을 성급히 한 다음에 갑자기 윤 대통령이 어떤 계시를 받는다든지 어떤 계기가 있어서 갑자기 모든 것을 바로 잡으면 제가 뭐가 되느냐. 저는 도저히 그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쯤 움직일 것이다. 그러니까 신당 창당에 자신이 없는 거다. 이거를 셀프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렇게 훈수질에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 이준석,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여당에서는 지금 열받았죠. 굉장히 부적절한 언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환, 한동훈 내년 총선 험지 가라. 연일 언론에 나와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신환이는 오세훈 바로 밑에서 정무부 시장하고 그걸로 광진 자기 지역구에다 갖다 내리꽂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을 계속 견제하는 겁니다. 챙기는 척 하면서. 자, 그래서 장해찬 최고위원은 이준석 한동훈의 극지 않은 복권이라고 평가한 거. 야, 이준석이 네가 그럴 만한 지금 자격이 있는 거야? 한마디로 내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장해찬 최고위원의 발언 상당히 의미가 있는 발언이다. 저도 그랬잖아요. 지금 건방지게 극지 않은 복권? 그러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요. 자, 이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그러면서요. 이 장해찬은 이 복권을 갖다가 우리 당에서는 이준석이가 복권인 줄 알고 긁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과태료 고지했다고 말하는 당원들이 많다. 이러한 예를 지금 공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런 복권 얘기한 것은 정부의 국무위원을 갖다가 그렇게 정치적 평가할 위치에 이준석이가 앉아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이런 그 한동훈 장관의 출마와 관련해서 총선 판도를 줄 수 있는 비장의 카드인 것은 맞다. 그리고 만약 정치권으로 나온다면 총선에 출마하는 거의 모든 후보자가 자기 지역의 지원 유세를 와달라고 엄청나게 요청을 할 것이다. 이런 비카드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오신환, 지금 얘기한 대로 오신환 얘기는요. 오늘 이제 YTN에 나가서 이제 한 얘기인데 어려운 지역에 가서 본인을 희생하며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면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요. 오신환의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조언 같아요. 그런데 이 정도의 조언과 지적은 이미 수백 번 나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견제구 역할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시종일관, 여하간 그 험지 출마를 강조하고 있고, 자, 그리고 또 이준석의 신당은 또 그럴듯하게 좀 띄우고 있어요. 이준석이가 가지고 있는 파급력이나 지식이 분명히 있다. 저희 당과 계속 함께 하면서 그 안에서 역할을 하게라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요. 저희 당이 적극적으로 변하고 혁신한다면 이준석의 신당 창당 명분은 사라질 수 있고 혁신해서 변화를 더 가열차게 하는 것이 이준석의 신당 창당 명분을 희석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제 오신한 얘기는 뭐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상민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자, 비명계 이상민, 이미 떠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를 반기다면 여당 간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미 정례민은 확 떨어져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준석 신당, 이 신당은 혼자 절대 못해. 그래서 신당보다는 국민의힘에 그냥 잔류할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민 의원이 오늘 이제 SBS 나가서 한 얘기인데요. 나가고 싶은 마음 꿀떡 같고 정남이도 떨어졌고 아주 진저리가 난다. 자, 그러면서요. 이재명 사당을 막아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제는 사당화가 더 강화되고 숨쉴 공간도 거의 없다. 그래서 탈당 가능성은 굉장히 크고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 명이 신당 추진했는데 이준석, 뭐 금태섭, 양양자 각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과 대항할 수 있어야 하는데 모은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리고요, 이준석 신당과 관련해서는 입당 가능성에 배제하지 않지만 본인 입당 가능성 배제하지 않아요. 아직도. 그런데 실체가 없다. 제가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준석이 신당은 실체가 없다. 자신감이 없다. 저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준석 혼자 말하는 약점도 있고 한계도 있고 혼자는 절대 못한다. 그리고요, 이재명의 험지 출마와 관련해서 그냥 분칠하고 연출하는 것으로 국민 눈속임을 하기 위한 몸짓에 불과하고 실제, 본질적인 당의 한계나 약점이 극복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요, 출마야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지금 민주당의 문제는 사당 아니냐. 끊어내려면 최소한의 조건이 이재명이가 직접 대표직을 물러나고 그 측근들이 물러나야 된다. 그래서요, 상당히 그 측근들까지 물러날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점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상민 의원의 발언보다는 한 번 더 강하게 내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민주당을 탈당한다면 국민의힘에 가는 것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 없다. 이게 1순위로 국민의힘 입당이지 신당행은 아니다. 이 대목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확인사살한다고 하나요? 우리가 흔히 내 정치적 꿈을 펼칠 곳으로 적합하고 나를 반긴다면 나는 국민의힘에 간다. 그러면서요. 지금의 국민의힘이 마음에 들어서라기보다는 내 역할이나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토양이나 분위기가 그러면 개의치 않고 어디든 선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난 15일 날까지만 하더라도 신당 합류 가능성부터 입당, 국민의힘 입당 선택까지 다 열어놨고 어느 가능성이든 배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신당보다는 국민의힘 입당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가고 있다. 이게 이제 현 이상민 의원의 지금 심리적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 그리고 많은 시청과 SNS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